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한반도를 짓밟던 13세기, 고려의 왕은 바다 너머 섬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강화도였고, 왕실과 귀족들은 그곳에서 28년을 보내는 동안 본토의 백성들은 지옥 같은 전쟁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대에 이름 없는 승려 하나가 쏜 화살 한 발이 몽골 제국의 최고 원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포화 속에서 기적처럼 탄생한 것이 있으니 오늘날까지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8만대 장경입니다. 오늘은 고려 28년 항쟁의 진실과 처인성의 화살, 그리고 전쟁 속에서 피어난 문화의 기적을 마주합니다. 13세기 초, 칭기즈 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기마군단은 중국의 금나라와 서역의 수십 개 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공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1218년 거란족을 함께 몰아낸 인연으로 몽골과 형제 맹약을 맺었으나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속을 강요하는 관계였습니다. 몽골은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고 고려 조정은 그 압박에 짓눌리며 양국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1225년 몽골 사신 저구유가 귀향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231년 8월,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을 밟았습니다. 살리타는 몽골군에서도 손꼽히는 맹장으로 수십 년의 정복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서북 지역을 유린하며 귀주성을 포위했지만 박서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의 결사항전에 가로막혔습니다. 귀주성의 고려군은 끓는 물과 불, 돌을 쏟아부으며 수십 차례의 총공격을 막아냈고 몽골군은 이 작은 성 하나를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은 귀주성을 우회하여 남쪽으로 진격해 개경을 위협했고 고려 조정은 결국 굴욕적인 강화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72명의 다루가치, 즉 점령 감독관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231년 12월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적인 조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당시 고려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무신정권의 수장 최후였습니다. 최후는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루가치를 사실상 추방했으며 동시에 장기 항쟁을 위한 전략적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최후가 내린 결론은 대담하고도 논란 많은 것이었습니다. 조정 전체를 강화도로 옮기는 천도였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섬이었지만 빠른 조류와 험한 갯벌 때문에 기마 전술에 의존하는 몽골군으로서는 공략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1232년 6월, 고종과 왕실, 관료들이 줄지어 강화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본토에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남겨둔 채 섬 안에 새로운 궁궐을 세우고 그곳을 임시 수도로 삼았습니다. 조정은 백성들에게 산성과 섬으로 피란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 실질적인 보호수단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 중 일부는 백성들과 함께 맞서 싸웠지만 상당수는 강화도를 향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천도를 두고 지배층의 생존을 위해 백성을 방패로 삼은 결정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강화도 천도 직후인 1232년 가을, 살리타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2차 침공에 나섰습니다. 이번 목표는 강화도 조정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었고 몽골군은 경기도 남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 길목에는 처인성이라는 작은 토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에 위치한 그 성의 둘레는 고작 수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처인성은 원래 처인부고, 부고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에 속한 성으로 정규 군인이 아닌 피난민과 주민들, 승려들이 뒤섞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윤후라는 이름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주 지역에서 승병을 이끈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살리타는 처인성 따위는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군을 진두지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32년 12월의 어느 날, 전장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살리타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고려사는 이 화살이 승려 김윤후의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세계 최강 몽골군의 원수가 작은 토성에서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남겼습니다.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즉각 철수를 결정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 최강의 군대는 처인성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살리타의 전사 소식은 몽골 진영 전체를 경악시켰습니다. 그 정도 계급의 지휘관이 이름 없는 소성에서 전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기록에 김윤우가 처음에는 자신의 화살이 살리타에게 명중한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처인성 전투의 공을 인정하여 김윤우에게 무관직을 내렸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윤우의 이야기는 처인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뒤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1253년 5차 침공 때 충주성 방어를 맡은 김윤우는 군사들에게 성을 지키면 노비도 양인으로 해방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약속은 신분제 사회에서 전례 없는 혁명적 선언이었고 덕분에 충주성은 70일간의 농성 끝에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김윤우는 처인성과 충주성 두 번의 전투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고려 항쟁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1235년부터 1239년까지 이어진 3차 침공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몽골군은 한반도 남쪽 끝인 경상도까지 진격하며 도시와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화적 손실은 신라시대에 세워진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의 소실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높이가 약 80m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시아 최대의 목조 건축물이었으나 몽골군의 방화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품고 있던 황룡사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진 것은 전쟁이 남긴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1247년 4차 침공 때 몽골은 고종이 직접 강화도를 나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강요했으나 고려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부터 4년이 지난 1236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8만 대장경의 조성이었습니다. 불교 경전 전체를 나무판에 새겨넣는 이 방대한 사업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고려에는 이미 11세기에 만든 초조대장경이 있었지만 2차 침공 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그것이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초조대장경의 소실을 국가적 상실로 받아들이고 더욱 완전하고 정밀한 두 번째 대장경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는 이름은 경판의 수에서 비롯되었는데 정확히는 81,258장의 나무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경판에는 약 320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고 전체 글자 수를 합산하면 약 5,2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경판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60km에 이르고 무게는 약 280톤에 달한다는 사실은 현대인들도 경탄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나무 선택에도 세심한 공이 들어갔는데 삼번나무와 돌배나무를 사용하고 이를 바닷물에 3년간 담가 균과 벌레를 제거한 뒤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켰습니다. 이 정교한 방부 처리 덕분에 7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8만 대장경의 경판은 뒤틀림이나 갈라짐 없이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200만 자에 달하는 글자 가운데 오탈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현대 학자들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이 경전의 또 다른 경이로움입니다. 8만 대장경은 전란 중에도 멈추지 않은 16년의 작업 끝에 1251년 완성되었고 오늘날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되던 무렵 몽골은 새로운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53년 시작된 5차 침공은 고려의 저항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목표 아래 이전보다 훨씬 잔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산성과 섬마다 숨어있는 고려 백성들을 찾아내 조직적으로 약탈하고 학살하며 고려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1254년까지 이어진 이 침공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가 고려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만 6,800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고려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현대 역사가들도 이 규모에서 당시 참상의 깊이를 가늠합니다. 고려사는 이 시기를 기술하며 사륙된 시신을 셀 수 없고
불탄 마을이 없는 곳이 없다는 처참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강화도 안에서도 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무신정권 내부에서도 강화 협상을 둘러싼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이 무렵 강화도의 귀족들은 개경의 황도를 본뜬 궁궐과 사원을 짓고 시와 음악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 안의 지배층 3과 본토 백성들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258년 무신정권의 실권자 김준이 정변을 일으켜 최씨 무신정권의 마지막 수장 최희를 제거했습니다. 이 정변은 60년 가까이 이어진 무신정권의 핵심 가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고려 정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한 고종은 마침내 강화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1259년 태자 왕전을 몽골 황제에게 직접 입조시켰습니다. 태자의 입조로 28년에 걸친 대몽 항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고, 그해 고종은 강화도를 나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종은 재위 46년 가운데 28년을 강화도에서 보냈고, 결국 본토 땅에 발 한 번 딛지 못한 채 섬에서 눈을 감은 왕이었습니다. 28년간의 항쟁은 세계사에서 몽골 제국에 가장 오래 저항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실제 대가는 전쟁 내내 본토에 남아 싸운 백성들이 치렀고, 강화도의 지배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처인성에서 화살을 들었던 김윤우와 강화도에서 시를 읊었던 귀족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에 응답했습니다. 강화 이후 고려는 100여 년에 걸친 원나라 간섭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고려는 왕이 몽골 공주와 혼인해야 했고, 왕의 이름과 칭호조차 몽골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굴욕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굴욕 속에서 개혁의 불씨를 피운 공민왕이 등장하고, 또 다른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인물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100년, 공민왕의 개혁과 이성계의 부상, 그리고 조선 건국의 서막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사 통사 시즌 2, 에피소드 8원 간섭기와 공민왕 고려의 황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